아주 즐거운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는 내용을 보시면 나올 테지만 아파트 실거래가가 하락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10월에 하락 거래가 굉장히 많고 하락 지표가 뜰 상황인데 이게 막 9월 거 섞이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지표는 상승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0월 지표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에는 떨어지는 것이 지표로 제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역시 9월에 정책대출을 다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9월에 정책대출 막히게 되면은 집값 떨어질 거다. 저희가 계속 강조해왔던 부분이에요. 핵심은 금리가 아니라 DSR이에요. 근데 DSR을 자꾸 우회를 해주니까 거래량도 늘어나고 집값도 어느 정도 부양이 되는 느낌이 됐지만 지금 다 막아버렸죠. 50년 주담대, 그 다음 특례 보금자리로 이걸로 집값 부양시켜가지고 지금 끝물에 들어온 사람들은 부양신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50년 주담대도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무주택자는 47%에 불과하고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2%다. 그 다음에 이제 한시적으로 공급했던 일반형 요것도 뭐 연소득 1억 초과 차주 혹은 6억 원 초과 주택 혹은 일시적 이주택자 이런 사람들한테 다 내줬었는데 저런 것들을 다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집 가지고 투기하는 사람들, 실수요자들 뿐만이 아니라 투기하는 사람들 혹은 대환대출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마구 퍼졌던 영향으로 금매물 사라지고 그러니까 집값 올라간다는 분위기 형성되기 좋고 그러니까 떴었지만 저거 다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10월 거래량이 박살이 났죠. 그래서 아까 10월 거래량 질문하신 분도 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이날까지 총 2144건이다. 근데 2144건인데 아직 이거 다 집계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 기사에서 그래서 분석을 했죠. 지금 10월의 경우는 11월 17일까지 본 거죠. 그러면 9월의 경우는 10월 17일까지 봤을 때 3,000건이 넘어갔고 7월 8월도 3,000건이 넘어갔죠. 그런데 지난달 들어 약 1,000건가량이 감소했다는 소리는 거래량 자체가 총 3분의 1 정도가 지금 날아간 상황이다. 그래서 연초 거래량 수준 1월까지는 아니더라도 2월 거래량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거래가 안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도자가 집을 안 내놓거나 아니면 매수자가 집을 안 사거나 그래서 공급 부족, 진짜 공급이 너무나도 부족할 때 이럴 때 또 거래가 안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가 너무 부족할 때 이럴 때도 거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서울 아파트 매물 막 8만 건 돌파 막 이런 기사도 뜨고 하는 거 보면은 과거 한 2020년만 하더라도 4만 건대였어요.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3만 7천 건대까지 떨어졌었는데 8만 건 돌파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매물을 안 내놔서가 아니라 집주인이 매물을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즉 수요가 적어서 거래가 안 된다.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없고 팔려는 사람들만 잔뜩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10월에 이게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10월 실거래가 지수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제대로 된 10월 실거래가 지수는 11월 30일 지나봐야 알아요. 12월 돼야 나온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부동산원이 분석을 해봤더니 10월 실거래가 지수 잠정치는 현재 마이너스 0.45%가 나왔다. 그래서 올해 1월 23년 1월부터 이게 1%대가 나오면서 띄웠어요.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데드캣 바운스는 끝났다. 솔직히 데드캣 바운스도 아니었다. 저희가 그때 데드캣 바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데드캣 바운스인가요? 라고 했을 때 데드캣 바운스까지 안 간다. 데드캣 바운스가 되려면 한 그래도 시장 상승세가 한 1년 정도는 유지가 돼야지 데드캣 바운스 소리를 하는 거지 그게 그 정도가 안 된다면 한 일시반등 정도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년도 안 가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벌써 실거래가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다. 즉 여러 가지 지금 그 반영되는 지수 자체 특히 요즘 부동산원 지수가 좀 이상해요. 원래 KB가 호가를 위주로 하고 부동산원 지수가 실거래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KB보다 부동산원 지수가 높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KB가 크게 나오고 부동산이 작게 나와야 되는데 KB가 작게 나올 때 부동산원이 크게 나왔어요. 굉장히 특이한 지표가 나왔었지만 그 특이한 지표도 꺾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이것도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고 그만큼 당연히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건 그만큼 하락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노원 635건 중에서 607건, 거의 90% 정도에 되는 매물들이 하락 거래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강남 상구는 어때? 집값 가장 많이 뛰었던 동네, 올해 집값 가장 많이 뛰었던 동네는 단언컨대 송파죠. 근데 송파도 573건 중에서 444건, 거의 한 80% 가까이가 하락 거래고, 강남도 465건 거래 중에서 280건, 절반 이상이 하락 거래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서초구 아크로 리버뷰 이런 거 13억 가까이 떨어졌죠. 도곡동 쌍용 예강, 이거는 언론보다 저희가 먼저 발견해서 이야기했던 그 단지죠. 14억까지 떨어졌던. 여기도 9.45. 그 다음에 레미안 강동 팰리스, 여기도 8억. 그 다음에 광진구 워커힐, 여기도 7.75. 그 다음에 광장 현대파크빌 12.8억. 파크리오 6.1억. 파크리오 요즘에 기사 많이 뜨죠. 그 다음에 올림픽 선수촌, 올선 떨어지면 안 되는데? 라이트하우스가 샀다는 아파트 올림픽 선수촌, 올선 떨어지면 안 되는데? 농담이고요. 올림픽 선수촌 6억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거품이 굉장히 심했죠. 그런 거고, 도곡동 3위 5.9억, 일원동 무성 여기도 5.8억, 그 다음에 서초구 삼풍 이런 데서 5.5, 해서 뚝뚝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는 단지들이 저렇게 많아요. 강남 상구 쪽에서도.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추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들은 아직까지 상승폭이 나오고 있으니까 몇 주 연속 상승, 몇 달 연속 상승, 이런 기사들 띄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대출 막혀버리니까. 그러니까 핵심은요, 금리 떨어졌다가 금리 눌러서 금리 올라가기 시작한 건 5월부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 잘 안 받았죠. 왜? 특례 풀고 50년 주담대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DSR 우회하는 게 딱 막혀버리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앞으로 집값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정책 대출을 풀지 않는 이상, DSR을 우회시켜주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으로 변해가는 지역들 보시면 어때요? 이번에 원래 강북 노원 하락세로 바뀌었는데 그대로 하락세 유지하고 있고요. 구로구도 하락으로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강남구도 보합이었는데 이번 주 또 보합으로 나왔죠. 그런데 이게 신고가 되는 거래들을 보면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강남도 하락으로 돌아설 상황이다. 그리고 경기에서도 보면 안산, 김포, 파주 이런 곳들이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 이 중에서 그 주목해 봐야 할 것이 김포죠. 김포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뭐 메가시티 이야기하면서 김포가 가격이 엄청 뜰 것이다. 김포 서울 편입 이슈로 가격 엄청나게 뜹니다라고 언론에서 막 때려댔었죠. 처음에 담합시키려고. 근데 담합 됐어요? 아니요. 하락입니다. 하락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솔직히 김포 서울에 편입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수능이었죠. 수능 보신 분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은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농어촌 전형 받으려고 김포로 갔는데 거기가 서울에 편입돼 봐요. 닭줬던 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찬성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집값 뜬다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집값이 떠요? 떨어졌지? 편입된다고 하면 올라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어요. 언론에서 연일 때려댔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그 편입 이슈가 사람들이 가능성 있다고 크게 생각하지 않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편입 이슈 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걸리고 있는 점. 정책 대출 막히고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러면 집값이 뜰 수 있냐? 올해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어도 내년에 집값 다시 정부에서 풀면 뜨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정책 예산을 40%밖에 편성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내년엔 21조 원 수준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DSR 우회를 하더라도 21조 원 수준이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거고, 지금 저 정책 모기지가 나오는 것도 주택 매매 과정에서 연쇄적인 대출이 나오지 않도록 막는다. 즉, 대출을 불러서 대출 뻥튀기가 되면 하나의 집에 여러 가지 대출이 끼면 갈수록 집값이 부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잘못된 제도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에 정책 대출 자금 막으니까 집값이 떨어졌어요? 근데 내년에는 정책 자금을 더 줄인대요. 그럼 집값이 올라가겠냐 떨어지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핵심은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얼마나 퍼부어 주느냐인데, 이런 거고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죠. 코픽스 금리도 지금
3.97까지 올랐고 많이 올랐다고 그랬어요? 많이 올라서 연내 최고점이다. 주담대 금리는 또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주담대 금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국민은행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은행 이런 곳에서 주담대와 전세 대출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를 모두 올렸다. 즉 주담대도 금리가 올라가고 전세자금 대출도 금리가 올라간대요. 그럼 주담대 금리 인상의 피해는 내 집 마련한 사람들, 즉 모기지를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고, 전세대출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건 전세가 하락을 유도하기 때문에 갭투기 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거다. 이런 것만 보시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고, 버틸 수 있도록 풀어줬던 대출도 정부의 여력이 부족해지고 가계부채 문제가 커지고 있으니까 내년엔 안 한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대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시장은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심리 자극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가 확 떨어지는 건 안 바래요. 근데 연착륙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이번 정부도요, 집값 잡지 못하면 어떤 상황 벌어져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심판이라고 당선됐던 정부인데 부동산이 올라가도록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면요,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경착륙하면 또 원망 많이 사니까 연착륙을 시키겠다 이러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지금 정책대출을 없애버린 거고요. 그런데 또 저걸 없애버리니까 너무 순식간에 시장이 침체되죠. 그러니까 저걸 없애자마자 발표한 게 뭐예요? 공교롭게도 신생아 특례대출. 그러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내년에 살릴 수 있느냐? 정책, 아까도 DSR을 우회하는 정책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유효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가구당 대출한도 5억 원을 최대한 채운다고 가정하면은 약 5만 가구 남짓이 수혜 대상이 되고, 절반이 2억 5천만 원 기준으로 하면 10만 가구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상황인데, 거래량 보니까 이거 충분히 영향을 주겠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 쓴다고 가정했을 때예요. 그런데 공공분양 3만호, 민간분양 1만호, 공공임대 3만호 등 총 7만호가 신생아 출생 가구에 특별 공급된다는 점, 이 사람들이 신생아 구매 대출의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즉 분양시장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수록 부동산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저마저도 제대로 안 된다면은 신혼부부들도 내 집 마련하려고 뛰어들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저거라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당장 애를 낳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을 자꾸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저 시기에 발표를 한 거다. 출산율을 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집값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정책이었을 뿐인데, 그것도 심리적인 자극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올해 애 낳으신 분들은 받을 거예요. 올해 애 낳으신 분들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다. 이런 거고요. 지금 상황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여태까지 정부에서 가계부채로 뭘 막으려고 했다? 부동산 PF 터지는 걸 막으려고 그랬다. 왜? 이번에 봤지만 저축은행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랑 똑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으려고. 지금 이금융권에서 이자 받으려고 저축은행에 예금을, 저축은행 뿐만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지역농협 이런 데다가 다 지금 금리 올리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예금했는데 위기가 금융당국이 문제 없다고 하죠. 새마을금고 안전합니다. 근데 터졌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1조 3천억을 날렸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금융권 전체에 걸쳐서 문제가 터지고 있죠. 새마을금고나 다 이런 데까지. 그래서 내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지금 요게 PF를 지금 금감원에서도 발표 안 하고 저게 터질 것 같기 때문에요. PF 시장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지 분양이 잘 되죠. 분양이 잘 돼서 더 높은 고분양가로 분양하고, 그렇게 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많이 내고, 그래서 그것을 그 가계부채 받도록 만들어서 분양을 받도록 만들면은 PF 터질 일이 늦춰질 거 아니에요. 적어도 총선 이후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최근에 했던 정책 있죠. 은행채 발행한도 폐지하는 이유. 은행채 발행한도 폐지하는 이유가 수신경쟁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예요. 즉 수신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는다. 근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죠. 수신금리 올라가는 거 막는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안 올라갈 수가 없다. 왜? 은행채 채권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런 정책을 썼을까요? 저축은행권에서 수신금리를 더 못 올리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저축은행권에서 지금 보시면은 대출 한도가 20%까지잖아요. 대출 금리 한도가 금융권에서. 그러면은 저축은행에서
4.5% 이상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역마진이 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역마진이 저축은행이 나게 생겼는데 은행권에서 금리가 올라가서 4%대까지 따라왔어요. 4.3% 막 엄청 따라왔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따라왔다? 0.08% 차이까지 따라왔다. 근데 저축은행은 못 올리고 시중은행에서 더 올리게 되면 저축은행의 자금 빠지죠. 그러면 PF 시장에 가뜩이나 더 지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금리 못 올리게 막은 이유가 저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어때요? PF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 여태까지 가계부채로 부동산 부양책을 썼다. 근데 PF 막으려는 것은 굉장히 경제에 문제가 생길까봐 요거 터지는 거 무서워서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요게 터지게 생겼죠. 그러니까 정책 대출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대출을 막자마자 10월부터 바로 실거래가 하락세가 나옵니다. 근데 11월은 더 심각하겠죠. 10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7월, 8월에 대출 나올 때 거래했던 사람들이 10월에 어느 정도 유입이 되겠는데 11월, 12월, 내년 1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거래량 줄겠죠. 그럼 부동산 시장 2차 폭락기 바로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10월부터. 저희가 이미 시작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요 타격은 앞으로 그때 샀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코로나 때 영클에서 샀던 사람들, 근데 아직 처분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그걸 다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러면요, 요거 잘 기다리셨다가 소득 대비로 비싼 집값은 결국에는 정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상화 된 다음에 내 집 마련 계획하시면 된다. 그 시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몇 년 걸리는데 그 몇 년 동안에 잘 지켜보시면 되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